당신이 이 사연을 끝까지 들으시면 숫자와 그래프 대신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투자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가족과 마음,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시다면 적어도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지, 어느 선에서 멈춰야 하는지 마음속에 작은 경계선 하나는 그려보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에 사연을 보낼까 말까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결국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70대 초반이십니다. 서류상으로는 은퇴하신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났지만 마음만큼은 아직 현역이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죠. 아버지는 평생 손으로 일해오신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철공소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는 작은 공장의 반장이 되었고 더 나이가 들어서는 경비 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늘 몸으로 버텨온 세월이었고 그래서인지 손등은 굳은 살로 거칠고 허리는 늘 뻐근하다고 하셨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웃음을 잘 잃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에는 꼭 마트에 들러 세일하는 과일이나 손주들 먹을 과자를 하나씩 사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온 집이라 제 기억 속의 거의 모든 가족 사진에는 이 집의 벽지가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낡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냄새가 나는 곳이고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노동을 집약해서 얻어낸 결과물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식탁에 앉아 밥을 다 드신 뒤에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이 집 한 채는 지키고 있잖냐. 난 그걸로 됐다. 어릴 땐 그 말이 그렇게까지 크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 그 말이 어떤 무게였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번 일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도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세상 이야깃거리의 중심이 되어 있던 어느 시기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유튜브를 많이 보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있는 동영상이나 예전 가수들의 무대, 여행 영상 정도만 보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식탁에 앉으셔서 자꾸 물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라면 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전기세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뉴스에서 본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 놓으시면서 연금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야, 너는 좋겠다.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없어. 연금이라고 해봤자 이게 해마다 제자리인데 물가는 쑥쑥 오르고 이거 큰일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말이 그냥 푸념인 줄만 알았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말 같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건 뉴스도 드라마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용어들이 쏟아지고 있었죠. 디지털 자산이요. 앞으로는 이쪽이 진짜 기회입니다. 지금은 초입이고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를 때 들어가야. 그 목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으셔서 손에 리모컨을 쥔 채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화면 속 젊은 진행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뭐 보세요? 제가 슬쩍 물었을 때 아버지는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대답하셨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 코인이라는 게 말이다. 옛날에 누가 주식한다 하면 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 하잖냐. 이게 앞으로 그런 거라네. 젊은 사람들 돈 다 여기로 들어간대. 그때 제가 그냥 웃으면서 아빠, 그런 거 위험해요.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라고만 말하고 말았던 게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때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우리 집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흘러오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때의 저는 지금의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그런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경제 유튜브를 보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물가 이야기, 연금 이야기, 부동산 시장 이야기처럼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주제들에 머물러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면 속 등장인물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성공담, 누구는 몇 년 만에 몇 억을 벌었다는 이야기, 누구는 코인으로 인생 역전을 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죠. 어느 저녁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에 가신 사이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차트가 출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봉 차트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화면 구석에는 영어와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왜 불편했는지 설명할 순 없었지만 뭔가 아버지와 이 세계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야, 너는 비트코인인가 뭔가 그거 해봤냐? 아버지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서 안 해요. 그냥 적금이나 하는 정도죠. 회사에서도 누가 하긴 하는데 저는 겁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아버지는 제 대답을 듣고 잠시 가만히 있다가 낮게 한숨을 쉬듯 웃으셨습니다. 그래, 너라도 조심해야지. 근데 말이다 앞으로는 이런 걸 안 하면 못 버틴다고들 하네.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연금만 가지고는 안 된다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뿐 아니냐.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자녀 세대에게 뒤처지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늙어가는 자신의 삶을 지키고 싶은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을 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고 물기를 닦으며 꺼낸 말이었습니다. 너 아버지 요즘 뭐 하는지 아냐? 자꾸 방에 혼자 들어가서 핸드폰 보고 뭘 적고 그러시더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가장 먼저 코인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에 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괜한 오해일까봐, 혹시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봐 일부러 눈을 감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주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여러 숫자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행 이름, 대출, 이자, 만기 같은 단어들이 보였고 오른쪽 하단에는 어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주 많은 말들이 동시에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 돈으로 코인을 하신 건가?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이 조금 가빠졌고 입술이 마르는 느낌만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실 불을 거의 다 끄고 작은 스탠드 불만 켠 채로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소리가 낮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화면 속 사람들은 여전히 차트를 가리키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혹시 요즘 뭐 투자 같은 거 하세요? 아버지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 소리를 조금 줄이시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야, 너는 아버지가 바보로 보이냐? 그 말은 조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표정에는 분명 서운함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들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들킨 사람의 어색한 웃음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고르고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식탁 위에 있던 그 종이 봤어요. 대출 받은 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제야 아버지는 시선을 피하시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잠시 잔을 스치고 창문을 스쳤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변명을 하듯 그러나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냥 조금만 하려고 했던 거야. 조금만. 요즘 이자도 많이 준다 그러고 뭐라더라. 스테이킹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잠깐 넣어두면 은행 이자랑은 비교가 안 된다더라. 아버지의 말은 처음엔 조금씩 끊기다가 점점 흐름을 탔습니다. 아마도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특정 채널에 정이 들었습니다. 그 채널의 진행자는 아버지 또래의 부모 세대가 아니라 제 또래의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를 이해하는 척하면서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금만으로 힘드시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은행 이자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한 번쯤은 새로운 자산을 공부해 보셔야 해요. 그 말들이 매일처럼 귀에 꽂히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뭐라도 해야지.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생활비에서 조금 아껴서 몇 달에 걸쳐 넣어 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널에서는 늘 말했습니다. 지금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지금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그 말이 반복되는 사이 아버지 마음속의 기준선은 점점 뒤로 밀려갔습니다. 처음에는 용돈 수준이던 투자금이 어느새 제법 커졌고 그러다 어느 날에는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 넣어서 언제 번단 말이냐. 한번 제대로 해보자. 나도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큰 기회를 잡아봐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집 담보 대출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말로 듣자니 그 과정의 각 장면이 제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서 서류를 작성하던 아버지의 손, 판에 박힌 미소로 서류를 설명하던 직원의 얼굴, 도장을 꾹꾹 찍던 순간의 묵직함 같은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했으면 안 했을 거야. 근데 되더라. 나이도 이만큼인데도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괜찮은 줄 알았지. 괜히 겁만 먹고 있는 건가 싶더라.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귀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승인받는 절차 하나가 사람 마음의 마지막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음을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은행의 승인 도장은 일종의 허락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이 정도 대출을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처럼 들렸던 것이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의 자산을 주로 사셨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상 아래에 달린 링크를 따라 들어간 단체 채팅방이 새로운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방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오늘 어느 코인을 사야 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얼마를 벌었다고 자랑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미심쩍은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방에서 일종의 동료 의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화면 속 인물들과는 달리 채팅창 속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라는 사람, 퇴직금은 집 대출 갚는데 다 써버리고 이제 남은 건 이 기회밖에 없다.
라는 사람 그런 글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라는 묘한 안도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많이 올랐고 진짜 기회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들어갈 코인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방송에서는 말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정보예요. 그 말은 거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방을 믿고 싶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장이 추천한 알 수 없는 이름의 코인에 상당 부분의 자금을 옮기셨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 방에 들어가 조용히 누워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겠지요. 이게 잘 되면 대출 금방 갚을 수 있겠다. 아들 내외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해결해 놓으면 멋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뒤섞였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오히려 가격이 조금 올라서 아버지는 마음을 놓으셨다고 합니다. 방에서는 축하 인사가 오갔고 방장은 역시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며 자신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상승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졌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구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느 날부터 차트가 끝없이 아래로만 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자꾸만 핸드폰을 켜서 가격을 확인하고 새벽까지도 그래프를 내려다보셨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올릴 때마다 숫자는 조금씩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우리 집의 안정과도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아버지에게는 그 사실을 차분하게 바라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숫자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겁니다. 하락이 계속되자 방에서는 새로운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팔면 진짜 바보입니다. 이건 일시적인 조정입니다. 원래 큰 상승 전에는 크게 한 번씩 흔들어 줍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사야 할 때입니다. 이미 손실이 크게 난 상태에서 아버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도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직 희망이 있을 거라는 말에 매달리고 싶었겠지요. 손실을 확정짓는 것보다 믿음을 유지하는 편이 더 덜 아프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망은 점점 얇은 종이처럼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점이 찾아왔습니다. 손실은 너무 커졌고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점점 빠듯해졌고 어머니는 알게 모르게 식비를 줄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상황의 일부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출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 돈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들어가 있는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숫자를 듣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날이 갑자기 차가워진 날이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 안 공기가 유난히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주방 의자에 앉은 채 식탁을 내려다보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커튼을 반쯤 젖힌 채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어머니는 마치 오래 참고 있던 것이 무너진 사람처럼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잃을 수도 있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느 때처럼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단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가족 전체가 모여 이번 일을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파에 둘러앉아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 특히 평생 가족을 책임져 온 가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 한마디를 꺼내는 데에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돈 중 얼마를 어디에 넣었는지, 지금까지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씩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인터넷을 찾아보고 채팅방을 들여다보고 유튜브를 뒤지면서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번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는지 그게 제일 속상하다. 같이 욕을 먹든 같이 걱정을 하든 같이 울든 했으면 덜 서러웠을 텐데.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내려다 보았습니다. 말 대신 길게 내쉬는 숨소리만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작은 스탠드만이 식탁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적어 놓으신 숫자들과 은행 서류, 그리고 메모지 몇 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종이 한 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담보 설정에 대한 문구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갑자기 이 집의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겨울밤 보일러가 고장나서 전기장판 하나에 내 식구가 꼭 붙어 자던 날,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며 거실을 서성거리던 날, 어머니와 다투고 방문을 세게 닫았다가 결국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던 날들, 이 집 안에서 울고 웃던 수많은 순간들이 한 장의 종이 위 문장과 나란히 놓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일을 단지 돈을 잃은 사건 정도로만 넘기지 않겠다고. 우리 가족에게 벌어진 이 일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마음의 길을 따라가 보자고.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작은 경고라도 전해보자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류를 정리하고 은행을 찾아가고 대출 구조를 다시 짜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서류가 반려되었고 필요한 서류가 더 생겨났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번갈아가며 평일 낮 시간을 내어 은행에, 구청에, 여러 기관에 다녀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유튜브가 재생되고 있었지만 이제 코인 이야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행 영상, 옛 노래, 종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가 채널을 고를 때마다 혹시 다시 비슷한 세계로 손을 뻗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자연스럽게 시선을 두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는 잔잔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은 채 그 노래를 듣고 계셨습니다.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즈음 저는 소파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함께 다음 곡을 들었습니다. 노래는 오래된 가수의 발라드였고 가사 중간중간 인생과 후회, 용서 같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노래가 끝난 뒤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야, 너 아버지한테 화 많이 났지? 그 질문은 대답을 강요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묻지 못했던 많은 말들을 한 문장에 담아보려는 듯한 시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최대한 솔직하게 그리고 최대한 다치지 않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났어요. 근데 화보다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빠가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길래 이런 선택까지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겁이 나긴 했다. 나이 먹어보니까 제일 무서운 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더라. 언제까지 벌 수 있을지, 언제까지 건강할지 연금은 그대로인데 모든 게 다 오르니까 자꾸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더라. 이만큼 남았는데 이만큼 나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불안을 조금은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자 실패, 코인, 손실 같은 단어들 뒤에는 이렇게 말로 다 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본인 방식대로 싸워보려다가 오히려 그 두려움에 더 깊이 잡아먹힌 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한테 말 안 한 건 미안하다. 근데 혹시라도 잘 되면 그때 너희한테 말하려고 했다. 대출 갚아놓고 남는 거 있으면 너희한테도 조금 보태주고 그런 상상을 했지. 그러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사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조금 울컥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 이유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까지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의 대화 방식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를 집안에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하든 여유가 있든 그런 이야기는 어른들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함께 보기도 하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같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대출 이자가 얼마 나가고 나머지로 어떤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계산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잘 들여다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핸드폰에 깔려 있던 거래소 앱을 지우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아버지 손이 화면을 누르고 앱 아이콘을 길게 눌러 휴지통 모양으로 끌어다 놓는 순간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콘이 사라지자 아버지는 길게 숨을 한번 내쉬셨습니다. 이제 됐다. 이놈은 여기까지다. 그 말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 안도, 체념, 그리고 아주 작은 해방감까지도.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 깊은 구덩이로 떨어지는 일은 막은 셈이었습니다. 요즘 아버지는 다시 예전처럼 동네를 산책하시고 시장에 다녀오시고 가끔은 경로당에 들르기도 하십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경로당에서 누가 코인 이야기나 주식 이야기, 너무 좋은 투자 기회가 있다는 말을 꺼내면 손사래를 친다는 점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텔레비전에서 말한다고 다가 아니다. 유튜브에서 떠든다고 다가 아니다. 나처럼 하지 마라. 그 말 속에는 자책도 조언도 다 섞여 있습니다. 아버지는 본인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눈가의 주름이 예전보다 조금 깊어진 걸 보면 그 시간들이 남긴 자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일을 겪으면서 단순히 숫자 몇 개를 잃은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마지막 구간에 어떤 상처가 남을 수 있는지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이 사연을 라디오로 들으실 시니어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아버지처럼 혹은 우리 가족처럼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잠시만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서 보시라고요. 그리고 거울을 보듯 마음속에 조용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돈을 잃는 게 무서운가? 아니면 가족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게 더 무서운가? 제 아버지는 뒤늦게 그 답을 찾으셨습니다. 집 한 채를 지키겠다고 시작한 일이 자칫하면
그 집을 잃게 만들 뻔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겪고 나서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십니다. 돈은 다시 벌 수는 없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집안에서 같이 밥 먹는 이 공기, 같이 웃는 이 시간은 다시 벌 수가 없다. 나는 그걸 늦게 알았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적으면서 저도 많은 장면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울던 어머니의 뒷모습, 거실. 창가에서 침묵 속에 서 있던 아버지의 어깨, 서류 더미 위에 엎드려 잠들어 있던 내 모습까지. 이 모든 장면들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이 시간을 다 지나고 나면 우리 가족에게 이번 일은 큰 상처이자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의 경계선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숫자와 그래프만의 세계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의 세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늦게 배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누군가가 아직 그 선을 넘기 전이라면 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주 작은 브레이크 역할이라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선을 넘어 손실을 본 분들이 계시다면 적어도 혼자서만 그 짐을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처럼 누군가와 함께 앉아 종이를 펼쳐놓고 차분히 숫자를 확인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도 다시 하루를 살아갈 방법을 찾아가는 그 길을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집 아버지와 비트코인 그리고 집 한 채를 둘러싼 조금 길고 조금 서툴고 그러나 아주 진짜였던 이야기였습니다.